김정우는 새벽 5시에 일어나 근처 공원에서 맨손 체조를 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30년 넘게 이어온 습관이다. 체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아파트 관리소 앞을 지나며 관리비 고지서를 확인한다. 매달 밀리지 않고 정확히 납부하는 성실한 입주자로 유명하다. 집에 돌아온 정우는 간소한 아침을 준비한다. 김치찌개와 계란 후라이, 그리고 밥 한 공기. 혼자 사는 노인의 전형적인 식단이다. 식사를 하며 신문을 읽는데 사교육 시장 규모 사상 최대라는 제목의 기사가 눈에 들어온다. 잠시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지만 곧 평온한 표정으로 돌아간다. 오전 9시 정우는 낡은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선다. 가방 안에는 몇 장의 서류와 낡은 다이어리, 그리고 오래된 도장이 들어있다. 평소보다 조심스럽게 가방을 챙기는 모습이다. 목적지는 동네 은행이다. 은행에 도착한 정우는 대기번호표를 뽑고 기다린다. 자신의 차례가 되자 창구 직원에게 말한다. 적금 하나 해지하려고 왔습니다. 어떤 적금이신가요? 5년 만기 정기적금입니다. 만기는 다음 달인데 급한 일이 생겨서요. 창구 직원이 화면을 확인하더니 놀란 표정을 짓는다. 적금 잔액이 5천만 원이었기 때문이다. 돌잔치 비용이 필요해서 그럽니다. 정훈이 조용히 설명한다. 은행 업무를 마친 정훈은 현금을 정성스럽게 봉투에 담는다. 봉투 겉면에 하은이 돌잔치 축하금이라고 정갈한 글씨로 적는다. 그의 손글씨는 30년 넘게 칠판에 글씨를 써온 교사의 것답게 반듯하고 아름답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우는 한 통의 전화를 받는다. 딸 지수로부터였다. 아빠, 내일 하은이 돌잔치인데 오시죠? 당연히 가야지. 우리 손녀 돌잔치인데. 그런데 아빠, 부탁이 있어요. 옷차림 좀 신경 써서 입고 오세요. 민석이 직장 사람들도 많이 와서.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동시에 간청하는 마음이 섞여 있다. 정우는 잠시 침묵한다. 알았다. 정장 입고 가마. 고마워요, 아빠. 그리고 선물 같은 건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전화를 끊은 정우는 봉투를 들여다본다.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이지만 딸에게는 부담이 될까봐 걱정 말라는 말이었다. 정우는 쓸쓸하게 미소 짓는다. 저녁 시간, 정우는 오래된 옷장을 연다. 한쪽 구석에 비닐 포장에 쌓인 정장 한 벌이 있다. 아내의 장례식 이후로 한 번도 입어보지 않은 정장이다. 정장을 꺼내며 정우는 아내를 떠올린다. 여보, 우리 손녀 돌잔치 가는데 어떻게 입고 가면 좋을까? 혼잣말을 하며 정장을 침대에 펼쳐놓는다. 다행히 좀벌레나 곰팡이 없이 깨끗하다. 정우는 정장을 입어본다. 3년 전보다 조금 여유가 있지만 그럭저럭 맞다. 밤 10시 정우는 일기를 쓴다. 30년째 지켜오는 습관이다. 내일은 하은이 돌잔치다. 지수가 옷차림을 신경 쓰라고 하니 아직도 아빠를 부끄러워하는 모양이다. 그래도 이해한다. 젊은 사람들 세상에서 노인은 짐이 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손녀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것 같다. 정우는 일기장을 덮고 불을 끈다. 내일을 위해 일찍 잠자리에 든다. 다음 날 아침, 정우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났다. 손녀의 돌잔치라는 특별한 날이기 때문이다. 세수를 마치고 거울을 보니 며칠 전에 이발한 머리가 단정해 보인다. 면도를 더욱 꼼꼼히 한다. 아침 식사 후 정우는 정장을 입는다. 흰 와이셔츠에 검은색 정장, 그리고 남색 넥타이. 평소 입던 낡은 옷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며 정우는 젊은 시절을 떠올린다. 교장 선생님으로서 각종 행사에 참석할 때의 모습 말이다. 준비를 마친 정우는 선물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5천만 원이 든 봉투와 함께 작은 상자 하나를 더 준비했다. 상자 안에는 아내가 생전에 아끼던 금팔찌가 들어있다. 하은아, 할머니가 너에게 주고 싶어 했던 거야. 정우는 상자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린다. 오후 1시, 정우는 집을 나선다. 돌잔치 장소는 강남구의 한 고급 호텔이다. 지하철을 타고 가려던 정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택시를 탄다. 정장을 입고 지하철을 타기엔 뭔가 어색할 것 같았다. 택시 안에서 정우는 창밖 풍경을 바라본다. 노원구에서 강남구까지 한강을 건너며 서울의 남북 격차를 몸으로 느낀다. 건물들이 점점 높아지고 화려해진다. 호텔에 도착한 정우는 택시비를 지불하며 기사에게 고마워한다. 어르신, 경사스러운 일 있으신가 보네요. 네, 손녀 돌잔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호텔 로비에 들어선 정우는 잠시 위축된다. 화려한 샹들리에와 대리석 바닥, 그리고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 평소 가보던 동네 식당과는 차원이 다른 공간이다. 하지만 정우는 곧 마음을 다잡는다. 35년간 교장을 지낸 사람답게 당당한 자세를 되찾는다. 안내 데스크에서 돌잔치 장소를 문의한 정우는 2층 크리스탈홀로 안내받는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정우는 가슴이 두근거림을 느낀다. 곧 손녀를 볼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크리스탈홀 앞에 도착한 정우는 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른다. 홀 안에서는 이미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대화 소리가 들려온다. 정우는 선물 봉투와 상자를 다시 한번 확인한 후 문을 연다. 홀 안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화려했다. 분홍색과 흰색으로 장식된 테이블들, 곳곳에 놓인 꽃들, 그리고 한쪽 벽면에 걸린 대형 사진들. 하은이의 성장 과정을 담은 사진들이다. 정우는 사진들을 보며 감동받는다. 아빠. 멀리서 딸 지수의 목소리가 들린다. 지수는 화려한 한복을 입고 정훈에게 다가온다. 일찍 오셨네요. 정장 입으니까 멋있어요. 지수의 말에는 안도감이 섞여 있다. 아버지가 단정하게 차려입고 왔다는 것이 다행스러운 모양이다. 우리 하은이는 어디 있니? 저기 포토존에서 사진 찍고 있어요. 가서 인사하세요. 정우는 지수가 가리키는 방향을 본다. 화려하게 꾸며진 포토존에서 한복을 입은 작은 아이가 사진을 찍고 있다. 바로 손녀 하은이다. 정훈의 얼굴에 미소가 번진다. 하은이에게 다가가려는 정훈을 지수가 붙잡는다. 아빠, 잠깐만요. 시어머니께 먼저 인사드려야죠. 지수는 정훈을 홀 한쪽 구석의 VIP 테이블로 안내한다. 그곳에는 값비싸 보이는 한복을 입은 여성이 앉아있다. 바로 사위의 어머니 최경숙이다. 어머님, 저희 아버지세요. 경숙은 정훈을 위아래로 훑어본다. 정장을 입었지만 낡은 구두, 오래된 시계, 그리고 전체적으로 검소해 보이는 외모. 경숙의 표정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난다. 안녕하세요. 많이 들었어요. 경숙의 인사는 정중하지만 거리감이 느껴진다. 정우는 깊게 허리를 숙인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수와 하은이를 잘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에이, 뭘요? 같은 가족인데. 경숙의 말은 친절하지만 시선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 정우는 어색함을 느끼지만 내색하지 않는다. 이때 사위 민석이 다가온다. 민석은 정훈을 보더니 살짝 놀란다. 평소 보던 모습과는 다르게 정장을 차려입은 모습이 의외였던 것이다. 아버님 오셨군요. 민석아, 수고 많다. 잘 꾸며놨네. 정우는 홀 안을 둘러보며 칭찬한다. 실제로 돌잔치 준비가 완벽했다. 하지만 정우는 이 모든 비용이 얼마나 들었을지 짐작할 수 있었다. 적어도 몇 천만 원은 들었을 것이다. 하은이한테 인사하러 가봐도 될까? 물론이죠. 할아버지 오시기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석의 말과 달리
실제로 하은이는 여러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바쁘게 사진을 찍고 있었다. 정우는 멀리서 손녀를 바라본다. 분홍색 한복을 입은 하은이가 천사처럼 예쁘다. 정우는 준비해온 선물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봉투와 상자를 꼭 쥐고 손녀에게 다가간다. 본격적인 돌잔치가 시작된다. 사회자의 멘트와 함께 하은이의 성장 과정을 담은 영상이 대형 스크린에 상영된다. 태어난 순간부터 첫걸음까지 1년간의 소중한 순간들이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흘러간다. 정우는 영상을 보며 눈가가 촉촉해진다. 손녀의 성장 과정을 대부분 놓쳤다는 아쉬움과 이렇게라도 볼 수 있다는 감사함이 교차한다. 하지만 영상 속에서 자신의 모습은 거의 찾을 수 없었다. 몇 장의 사진에서만 구석에서 손녀를 바라보는 모습이 잠깐 나올 뿐이다. 영상이 끝나고 이제 하은이의 돌잡이 시간이다. 실, 돈, 마이크 등 물건들이 하은이 앞에 놓인다. 하은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붓을 집는다. 홀 안에서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 나온다. 학자가 될 거네요. 누군가가 외친다. 정우는 손녀가 붓을 잡은 것을 보며 뿌듯해한다. 할아버지가 평생 교육자였으니 손녀도 그 뒤를 이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돌잡이가 끝나고 이제 축하 인사 시간이다. 민석의 직장 동료들, 의대 동기들, 그리고 경숙의 사교계 친구들이 차례로 나와 축사를 한다. 모두들 화려하고 세련된 모습이다. 정우는 자신의 차례를 기다린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사회자는 정우를 호명하지 않는다. 정우는 지수를 바라본다. 지수는 정우의 시선을 피한다. 마침내 축사가 모두 끝나고 식사 시간이 시작된다. 정우는 지수에게 다가간다. 지수야, 나도 덕담 한마디 하려고 했는데 아빠 시간이 부족해서 다음에 기회 있을 때요. 지수의 대답에 정우는 상처받는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는다. 대신 준비해온 선물을 꺼낸다. 그럼 이거라도 하은이한테 줄게. 정훈이 봉투와 상자를 내미자 지수는 당황한다. 특히 봉투의 두께를 보고 놀란다. 아빠, 이게 뭐예요? 하은이 축하금이랑 할머니가 주고 싶어 했던 팔찌야. 지수는 봉투를 열어본다. 그 안에 든 현금의 양을 보고 깜짝 놀란다.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이었다. 아빠, 이게 얼마예요? 하은이 돌잔치니까 할 수 있는 만큼 준비했지. 지수는 당황스러워한다. 아버지가 이런 거액을 어디서 구했을지 궁금하면서도 걱정된다. 혹시 어디서 빚을 낸 것은 아닌지 불안하다. 이때 민석이 다가온다. 지수가 손에 든 봉투를 보고 민석도 놀란다. 아버님, 이건 너무 많이. 괜찮다. 손녀 돌잔치인데. 하지만 민석의 반응은 감사함보다는 부담스러움에 가깝다. 거액의 축하금을 받으면 나중에 그만큼 신경 써줘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다. 정말 고맙습니다만 이건 너무. 민석이 봉투를 다시 정훈에게 내밀려 하자 멀리서 경숙이 다가온다. 경숙은 봉투를 보더니 눈을 크게 뜬다. 어머, 이게 뭐예요? 하은이 축하금이라고 주셨어요. 지수가 설명한다. 경숙은 봉투의 두께를 보며 대충 금액을 짐작한다. 하지만 그녀의 반응은 의외였다. 아이고, 이런 부담 주시면 안 되는데. 우리가 뭐 돈이 없어서. 경숙의 말에는 은근한 무시가 섞여 있다. 마치 정훈의 축하금을 동정이나 구걸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들린다. 정훈은 경숙의 말에 상처받지만 참는다. 대신 금팔찌가 든 상자를 꺼낸다. 그럼 이것만이라도. 아버지, 됐어요. 괜히 부담만 주시지 마시고. 지수가 정훈을 말린다. 정훈은 허탈함을 느낀다. 손녀를 위해 정성껏 준비한 선물들이 모두 거절당하는 기분이다. 이때 홀 안의 분위기가 바뀐다. 민석의 직장 상사가 도착한 것이다.
민석과 지수, 그리고 경숙은 모두 그쪽으로 달려간다. 정우는 혼자 남겨진다. 정우는 구석 테이블에 앉아 주변을 둘러본다. 모든 사람들이 화려하고 즐거워 보인다. 하지만 정작 자신은 이 자리에서 완전히 소외된 느낌이다. 할아버지. 갑자기 하은이가 정훈 쪽으로 뛰어온다. 분홍색 한복을 입은 하은이가 정훈의 무릎에 안긴다. 우리 하은아. 정훈은 손녀를 안으며 하루 종일 쌓인 서운함이 눈 녹듯 사라짐을 느낀다. 역시 손녀와 함께 있는 이 순간만이 진짜 행복이다 하지만 그 순간도 잠깐. 곧 지수가 달려와 하은이를 데려간다. 하은아, 할아버지 피곤하시니까 이리 와. 정우는 다시 혼자가 된다. 주변 테이블에서는 여전히 즐거운 대화가 계속되지만 정훈과 대화를 나누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후 4시, 돌잔치는 절정에 달한다. 하은이는 여러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사진을 찍고 어른들은 음식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하지만 정훈만은 여전히 구석에 홀로 앉아 있다. 정훈은 화장실에 갔다 오는 길에 복도에서 지수와 민석이 속삭이는 소리를 듣게 된다. 여보, 아버지 때문에 너무 눈치 보여. 민석의 목소리다. 옷은 그럭저럭 입고 왔는데 뭔가 어울리지 않아. 우리 직장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그래도 우리 아빠인데. 알지. 하지만 너무 티가 나잖아. 지수는 한숨을 쉰다. 그냥 조용히 계시면 좋겠는데 자꾸 하은이한테 다가가려고 하시고, 그리고 축하금도 부담스러워. 어디서 그런 돈을? 설마 어디서 빌린 건 아니겠지? 두 사람의 대화를 들은 정우는 충격받는다. 자신이 딸과 사위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정우는 조용히 자리로 돌아간다. 마음속으로는 그냥 집에 가고 싶지만 손녀를 위한 자리이기에 끝까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후 5시, 드디어 그 순간이 온다. 민석의 병원 투자자들이 도착한 것이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들이 홀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급격히 격식 있게 변한다. 민석과 경숙은 투자자들을 맞이하느라 분주해진다. 투자자 중 한 명이 홀을 둘러보며 말한다. 민석 원장님, 가족분들도 소개해 주시죠. 민석은 당황한다. 투자자들에게 장인을 소개해야 하는 상황이 온 것이다. 민석은 지수와 눈빛을 주고받는다. 저희 가족은. 이때 경숙이 나선다. 아, 가족들은 다 소개해드렸어요. 우리 며느리랑 손녀. 경숙은 의도적으로 정훈을 빼고 소개한다. 정훈은 그 상황을 지켜보며 가슴이 아프다. 하지만 투자자 중 한 명이 정훈을 발견한다. 저분은 누구시죠? 민석은 더욱 당황한다. 어쩔 수 없이 대답한다. 아, 장인어른이십니다. 아, 그렇군요. 어떤 일 하세요? 정훈이 대답하려 하지만 민석이 먼저 나선다. 그냥 은퇴하셔서. 투자자들은 정훈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대신 다시 민석에게 사업 이야기를 꺼낸다. 그때 하은이가 또다시 정훈에게 뛰어온다. 할아버지. 하은이의 목소리가 홀 안에 울려 퍼진다. 투자자들의 시선이 정훈에게 집중된다. 민석의 얼굴이 굳어진다. 하은아, 이리 와. 지수가 급하게 하은이를 부른다. 하지만 하은이는 정훈의 품에 안긴다. 정훈은 손녀를 안으며 행복해하지만 주변의 차가운 시선을 느낀다. 이때 경숙이 정훈에게 다가온다. 아버님, 하은이가 피곤해하는 것 같은데 좀 쉬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경숙의 말은 정중하지만 의미는 명확했다. 투자자들 앞에서 하은이와 정훈이 함께 있는 모습이 부담스럽다는 뜻이다. 정훈은 하은이를 내려놓는다. 그래, 우리 하은이 쉬어야지. 하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된다. 투자자 중 한 명이 정훈에게 말을 건다. 아버님은 어떤 일을 하셨었나요?
교육 관련 일을 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학원 운영하셨나요? 정훈이 대답하기 전에 민석이 끼어든다. 아니요, 그냥 중학교 교사셨어요. 투자자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한다. 성형외과 원장의 장인이 단순한 중학교 교사라는 사실이 의외였던 것이다. 아, 그렇군요. 교직도 훌륭한 일이죠. 투자자의 말은 예의상 하는 것처럼 들린다. 곧 그들은 다시 민석에게만 관심을 돌린다. 정우는 점점 더 이 자리에서 소외감을 느낀다. 손녀의 돌잔치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가 된 것 같다. 경숙의 사교계 친구들이 대거 도착한 것이다. 모두 화려한 옷차림에 값비싼 액세서리를 착용한 부인들이다. 경수가 손녀 너무 예쁘다. 돌잔치 정말 완벽하게 준비했네. 부인들의 칭찬에 경숙은 뿌듯해한다. 하지만 그중 한 명이 정훈을 발견한다. 저분은 누구세요? 아, 민석이 장인어른이세요. 아, 그렇구나. 좀 다르시네. 부인들은 정훈을 보며 수군거린다. 고급 호텔에서 열리는 파티 분위기와 정훈의 소박한 모습이 대조되기 때문이다. 정훈은 그들의 시선과 수군거림을 견디기 힘들어한다. 하지만 손녀 때문에 자리를 떠날 수 없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 하은이가 울음을 터뜨린 것이다. 너무 많은 사람들과 소음에 지친 모양이다. 할아버지. 하은이가 정훈을 부르며 운다. 정훈은 반사적으로 하은이에게 다가가 안아준다. 괜찮아, 할아버지가 있어. 하은이는 정훈의 품에서 점차 진정된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더욱 차가워진다. 경숙이 정훈에게 다가온다. 아버님, 하은이가 너무 흥분한 것 같아요. 조용한 곳에서 좀 달래주시면 안 될까요? 경숙의 말은 사실상 정훈에게 홀에서 나가라는 뜻이었다. 정훈은 잠시 망설인다. 하지만 하은이가 계속 울고 있고 주변의 시선이 부담스럽다. 그럼 잠시 밖에서. 정훈은 하은이를 안고 홀을 나선다. 복도로 나온 정훈은 하은이를 달래며 걷는다. 우리 하은이 괜찮아? 할아버지가 있잖아. 하은이는 점차 울음을 그치고 정훈의 품에서 평온해한다. 정훈은 복도 끝 소파에 앉아 손녀와 조용한 시간을 보낸다. 그런데 10분이 지나도 아무도 나오지 않는다. 20분, 30분. 정훈은 점차 깨닫는다. 자신이 사실상 추방당한 것임을. 정훈은 홀 문 쪽을 바라본다. 안에서는 여전히 즐거운 웃음소리가 들려온다. 자신과 손녀가 없어도 파티는 계속되고 있다. 정훈은 여전히 복도에서 잠든 하은이를 안고 있었다. 홀 안에서는 여전히 파티가 진행되고 있었지만 그는 이미 소외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때 정훈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표시를 보고 그는 깜짝 놀랐다. 미래교육 박 부장이었다. 정훈은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다. 박 부장은 급한 일이 생겨 내일 이사회 안건 중 강남 신규 지점권에 대해 투자 규모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정훈이 손녀 돌잔치 중이라고 말하자 박 부장은 사과하며 내일 오전에 뵙겠다고 했다. 전화를 끊은 정훈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다행히 아무도 듣지 못한 것 같았지만 그의 표정은 복잡했다. 잠시 후 지수가 홀에서 나와 아버지와 딸을 찾았다. 지수는 잠든 하은이를 보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고 정훈에게 너무 오래 밖에 계셨다고 사과했다. 정훈은 괜찮다고 했지만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났다. 파티가 언제까지 하는지 묻자 지수는 8시쯤 끝날 것 같다고 답했다. 정훈은 시계를 보니 이제 1시간 정도 더 기다려야 했다. 하지만 이미 지쳐있던 그는 먼저 가보겠다고 말했다. 사실 정훈은 더 이상 이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았다. 자신이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을 충분히 느꼈기 때문이었다. 지수가 택시를 잡아드릴까 묻자 정훈은 혼자 갈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잠든 하은이를 지수에게 넘겨주고 인사 후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뒤돌아보니 지수는 이미 홀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호텔을 나선 정우는 밤 공기를 마시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손녀의 돌잔치였지만 결코 행복하지 않았던 하루였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정우는 창밖의 화려한 강남 네온사인들을 바라보며 자신의 낡은 아파트와 이곳의 차이를 생각했다. 갑자기 정우는 택시기사에게 방향을 바꿔달라고 했다. 목적지는 강남역 근처의 한 빌딩이었다. 빌딩 앞에 내린 정우는 건물을 올려다보았다. 20층 건물의 15층에 미래교육본사라는 간판이 보였다. 그는 건물 입구의 안내판을 보았다. 미래교육그룹 마이너스 전국 30개의 지점, 연 매출 500억. 정우는 안내판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지만 가족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때 정훈의 휴대폰에 또 전화가 왔다. 이번에는 미래교육 최전무였다. 최전무는 내일 강남 지점 현장 답사 일정을 확인하려고 연락했다고 했다. 강남 지점이 신논현역 근처 성형외과 밀집 지역이라고 하자 정우는 깜짝 놀랐다. 그곳은 사위 민석의 병원과 가까운 곳이었다. 정우는 그 지역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다고 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혹시 사위의 병원과 자신의 사업이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집에 도착한 정우는 서재로 가서 한쪽 서랍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다. 파일 제목은 미래교육 투자 현황이었다. 파일을 열어본 정우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투자처 목록 중에 민석성형외과가 있었던 것이다. 투자 금액은 30억 원, 투자 시기는 2년 전이었다. 정훈이 더욱 자세히 살펴보니 민석의 병원이 현재 위치로 이전할 때 필요한 자금을 미래교육에서 제공한 것이었다. 물론 민석은 이 자금이 어디서 온 것인지 모르고 있었다. 단지 익명의 투자자라고만 알고 있을 뿐이었다. 정우는 현실을 깨달았다. 사위가 자랑스러워하는 강남의 성형외과도 오늘의 화려한 돌잔치도 모두 자신의 돈으로 가능했던 것이었다. 정우는 파일을 덮고 의자에 기댔다. 아이러니한 상황이었다. 자신의 돈으로 성공한 사위에게 무시당하고 자신의 돈으로 차린 잔치에서 소외받은 것이었다. 그날 밤 정우는 일기를 썼다. 하은이 돌잔치는 예뻤지만 자신은 환영받지 못했다고, 민석이와 지수가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고 적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다고, 그들의 성공 뒤에 자신이 있다는 것을 언제까지 비밀로 간직해야 할지 고민스럽다고 썼다. 다음 날 오전, 정우는 미래교육 본사에 출근했다. 평소와 달리 정장을 입고 있었다. 어제 돌잔치에서 입었던 그 정장이었다. 박 부장이 회장님이 일찍 오셨다고 인사하자 정우는 어제 일찍 잤다고 답했다. 정우는 자신의 사무실로 들어갔다. 회장실은 넓고 고급스러웠지만 정우는 이런 화려함보다 소박한 생활을 선호했다. 정우는 박 부장에게 민석성형외과 투자건에 대해 브리핑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부장은 파일을 펼치며 2년 전에 30억 투자했고 현재까지 연 15%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남 지역 성형외과 중에서도 상위권 매출을 기록하고 있어서 성공적인 투자라고 평가했다. 정훈이 원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고 있는지 묻자 박 부장은 박민석 원장이 의대 출신의 전문의 자격을 갖춘 실력자이지만 초기 자본이 부족해서 투자를 받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정우는 씁쓸하게 웃었다. 사위가 자신의 실력으로만 성공했다고 믿고 있지만 실제로는 장인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던 것이었다. 박 부장이 왜 갑자기 이 투자건에 관심을 가지는지 묻자 정우는 개인적인 이유가 있다고 답했다. 오후 2시 정우는 민석의 병원을 방문했다.
물론 환자로서가 아니라 투자자로서의 점검 방문이었지만 민석은 정훈이 투자자라는 것을 몰랐다. 병원 로비에서 정훈이 민석을 기다리고 있을 때 뒤에서 민석의 목소리가 들렸다. 민석은 정훈을 보고 놀라며 무슨 일로 왔는지 물었다. 정훈은 그냥 네가 일하는 곳이 궁금해서라고 답했다. 민석은 당황스러웠다. 어제 돌잔치에서의 일도 있고 갑자기 병원에 나타난 장인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다. 정훈이 구경이라도 시켜달라고 하자 민석은 어쩔 수 없이 정훈을 병원 안으로 안내했다. 진료실, 수술실, 회복실 등을 둘러보며 정훈은 감회가 새로웠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투자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정훈이 시설이 좋다고 하자 민석은 최신 장비들로 갖췄다고 답했다. 정훈이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었겠다고 하자 민석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투자자분께서 도움을 주셔서 가능했다고 말했다. 정훈이 어떤 분인지 묻자 민석은 잘 모르겠다고 익명으로 투자해 주셨다고 답했다. 정훈은 민석의 대답을 들으며 복잡한 기분이었다. 사위는 자신의 성공을 도와준 사람이 바로 눈앞에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병원 구경을 마치고 민석의 원장실로 갔을 때 정훈은 벽면에 걸린 미래교육그룹 우수 파트너상이라는 상패를 발견했다. 정훈이 저것이 무엇인지 묻자 민석은 자신의 병원이 교육 관련 업체와 제휴해서 받은 상이라고 자랑스럽게 설명했다. 정훈이 미래교육이 큰 회사인지 묻자 민석은 전국에서 가장 큰 학원 체인 중 하나라고 자신의 병원을 우수 파트너로 선정해 주었다고 답했다. 민석은 그 회사의 회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매우 조용히 경영하는 분이라고 들었고 얼굴을 본 사람도 거의 없다고 했다. 정훈은 웃음을 참았다. 미래교육의 회장인 자신이 항상 뒷전에서 조용히 경영해왔기 때문이었다. 그때 민석의 휴대폰에 지수로부터 전화가 왔다. 지수는 아빠가 병원에 오셨다며 왜 갑자기 왔는지 물었다. 민석이 지금 여기 계신다고 답하자 지수는 아빠를 바꿔달라고 했다. 전화를 받은 정훈에게 지수는 왜 갑자기 병원에 갔는지 물었다. 정훈은 그냥 궁금해서 민석이가 어떻게 일하는지 보고 싶었다고 답했다. 지수는 민석이 바쁠 텐데 괜히 방해하지 말라고 했다. 지수의 말에 정훈은 상처받았다. 딸조차 자신을 귀찮은 존재로 여기는 것 같았다. 전화를 끊은 정훈은 민석에게 이만 가봐야겠다고 말했다. 민석도 바쁘시죠라고 형식적으로 답했다. 정훈은 병원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둘러보았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지만 정작 자신은 여기서도 환영받지 못했다. 병원 앞에서 택시를 기다리는 정훈에게 한 남자가 다가왔다. 정장을 입은 40대 남성이었다. 그는 자신을 미래교육 최전무라고 소개하며 정훈이 김정훈 회장인지 확인했다. 정훈이 누구인지 묻자 최전무는 내일 강남 지점 현장 답사 때문에 미리 와봤는데 회장님이 여기 계시다니 놀랍다고 했다. 정훈이 개인적인 일로 온 것이라고 하자 최전무는 정말 우연이라며 저 병원이 자신들의 투자처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그는 매우 성공적인 투자였다며 회장님의 안목이 뛰어났다고 칭찬했다. 정훈은 더욱 복잡한 기분이었다. 자신의 임원이 사위의 병원을 칭찬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최전무가 떠나고 정훈은 혼자 남았다. 이제 더 이상 비밀을 숨기기 어려워질 것 같다는 불안감이 들었다. 다음 날 오전, 정훈은 강남 지역 현장 답사에 나섰다. 미래교육의 새로운 지점 개설을 위한 정기 점검이었다. 동행하는 사람들은 박 부장, 최전무, 그리고 부동산 전문가들이었다. 첫 번째 답사지는 신논현역 근처의 상가 건물이었다. 정훈은 건물을 둘러보며 입지를 점검했다. 유동인구, 교통접근성, 주변 경쟁업체 등을 꼼꼼히 살펴보았다. 정훈이 이 지역의 특징이 무엇인지 묻자 부동산 전문가는
성형외과와 피부과가 밀집된 지역이라서 20-30대 여성 고객층이 많다고 답했다. 정훈이 주변을 둘러보니 정말로 성형외과 간판들이 많이 보였다. 그 중에서 민석 성형외과라는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정훈이 저 병원이 어떤 곳인지 묻자 전문가는 민석 성형외과가 이 지역에서 가장 성공한 성형외과 중 하나라고 2년 전에 이전에 와서 매출이 급성장했다고 설명했다. 정훈은 복잡한 기분으로 사위의 병원을 바라보았다. 최 전무가 저 병원이 자신들의 투자처라고 말하자 정훈은 그렇다고 답했다. 최 전무는 원장분이 매우 실력 있는 분이라고 투자 수익률도 예상보다 높다고 설명했다. 다른 임원들도 민석의 병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훈은 사위가 실제로 유능하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두 번째 답사지로 이동하는 길에 정훈은 생각에 잠겼다. 자신의 사업과 사위의 병원이 이렇게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이 우연일까 하고 점심시간 정훈과 임원들은 근처 레스토랑에서 식사했다. 식사 중에 박 부장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했다. 민석 성형외과 원장이 결혼했는데 부인이 교육계 집안 출신이라고 들었다는 것이었다. 정훈이 놀라며 교육계 집안이냐고 묻자 박 부장은 장인어른이 오랫동안 중학교 교장을 하셨다고 들었다며 그래서인지 원장님도 교육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 했다. 정훈은 충격받았다. 임원들이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다. 최 전무가 좀 안타깝다고 말하자 정훈이 무엇이 안타깝냐고 물었다. 최 전무는 장인어른이 평범한 교사셨는데 사위는 강남에서 성공한 의사라서 아무래도 격차가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임원들은 정훈이 바로 그 평범한 교사라는 것을 모른 채 이야기를 계속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런 거 신경 많이 쓴다며 특히 강남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했다. 정훈은 더 이상 듣기 힘들었다. 자신의 임원들조차 자신을 격차가 나는 평범한 장인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이다. 식사를 마치고 마지막 답사지로 향했다. 마지막 장소는 민석의 병원에서 불과 100m 떨어진 건물이었다. 박 부장이 여기서 학원을 열면 병원 고객들과 연계 효과를 노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어떤 연계냐고 묻자 성형수술 받으러 오는 분들이 대기하는 동안 자녀 교육 상담을 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학원에 오는 학부모들에게 병원을 소개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훈은 그 순간 깨달았다. 자신의 사업과 사위의 병원이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사위는 장인이 누구인지 모르고 있었다. 정훈은 좋은 아이디어라며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답사를 마친 후 정훈은 혼자 민석의 병원 앞에 섰다. 병원 간판을 바라보며 복잡한 생각에 잠겼다. 그때 병원에서 민석이 나왔다. 정훈을 발견한 민석은 놀라며 또 왔냐고 물었다. 정훈이 그냥 지나가다가라고 하자 민석은 어제도 오시고 오늘도 오시니 혹시 어디 아프신지 걱정스럽다고 했다. 정훈이 아니라고 건강하다고 하자 민석은 다행이라며 그런데 정말 우연이라고 했다. 정훈이 무엇이 우연이냐고 묻자 민석은 어제 투자회사분들이 와서 새로운 학원을 이 근처에 낸다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미래교육이라는 회사라고 했다. 정훈의 가슴이 뛰었다. 민석은 계속해서 대표적인 교육기업이라며 혹시 아냐고 아버님이 교육계 출신이시니까 들어본 적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정훈은 들어본 적 있다고 답했다. 민석은 신기한 게 그 회사 회장님도 교육자 출신이라고 중학교 교장을 하다가 사업을 시작했다고 들었다며 아버님과 비슷한 경력이라고 했다. 언젠가 만나뵐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정훈은 충격받았다. 임원들이 민석에게 자신의 이력을 말했던 것이다. 정훈이 그분이 어떤 분이냐고 묻자 민석은 매우 겸손하시다고 들었다며 성공했지만
전혀 티내지 않으시고 항상 뒤에서 조용히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설명했다. 민석의 말을 들으며 정우는 감동받았다. 자신의 경영 철학을 사위가 높이 평가하고 있었던 것이다. 민석은 자신도 그런 분이 되고 싶다고, 성공해도 겸손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정우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사위가 자신을 존경하면서도 정작 현실에서는 무시하는 상황이 괴로웠다. 정훈이 민석에게 할 말이 없느냐고 물었다. 민석이 무슨 말씀이냐고 하자 정훈은 어제 돌잔치 때 미안하다거나 하는 말이 없느냐고 했다. 민석은 당황하며 죄송했다고 사과했다. 정훈이 뭐가 죄송하냐고 묻자 민석은 너무 바빠서 아버님께 신경을 못 썼다고 했다. 하지만 민석의 사과는 진심이 아닌 것 같았다. 여전히 형식적인 느낌이었다. 정우는 더 직접적으로 물었다. 나 때문에 부끄러웠느냐고. 솔직히 말해보라고. 내 동료들 앞에서 내가 부끄럽지 않았느냐고 했다. 민석은 대답을 못했다.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정우는 괜찮다고 이해한다고 했다. 젊은 사람들 세상에서 늙은 교사가 자랑스럽지는 않겠다고 했다. 정훈의 말에 민석은 더욱 당황했다. 장인의 상처받은 모습을 보니 죄책감이 들었다. 민석이 그런 게 아니라고 하자 정훈은 그럼 뭐냐고 물었다. 민석은 한참 고민하다가 솔직하게 답했다. 아버님이 나쁘신 건 아닌데 그냥 세상이 그런 것 같다고. 성공의 기준이 예전과 달라진 것 같다고. 교육자도 훌륭하지만 요즘엔 다른 기준들이 있다고 말했다. 민석의 말을 들으며 정우는 씁쓸했다. 사위 역시 세상의 편견에 물들어 있었던 것이다. 정우는 알겠다며 이제 그만 가봐야겠다고 했다. 민석이 아버님이라고 부르며 붙잡으려 했지만 정우는 돌아서서 걸어갔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우는 결심했다. 더 이상 비밀을 숨길 수 없을 것 같다고. 언젠가는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그날 밤 정우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자신의 정체를 밝힐 것인지 계속 숨길 것인지 고민했다. 하지만 어제와 오늘의 일들을 겪으며 한 가지는 확실해졌다. 가족들이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존중해 주기를 바란다는 것이었다. 일주일 후 정훈에게 중요한 소식이 전해졌다. 민석의 병원이 재정적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었다. 최근 의료사고로 인한 소송과 새로운 경쟁병원 등장으로 매출이 급감한 것이었다. 박 부장이 민석 성형외과에서 긴급 자금 지원을 요청했다고 보고했다. 필요한 금액은 20억 정도였고 투자 조건이 까다로울 것 같다고 했다. 정우는 생각에 잠겼다. 사위를 도와줄 수도 있지만 이번 기회에 진실을 밝힐 수도 있었다. 정우는 일단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그날 저녁 지수로부터 전화가 왔다.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나 있었다. 지수는 큰일이 났다며 민석이 병원이 문 닫을 위기라고 말했다. 정훈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었지만 모르는 척 갑자기 왜냐고 물었다. 지수는 의료사고 소송도 있고 경쟁이 너무 심해져서 빚도 많이 졌다고 울먹이는 목소리로 설명했다. 하은이도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며 괴로워했다. 정우는 딸의 괴로워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마음이 아팠다. 얼마나 필요한지 묻자 지수는 20억이라고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그런 돈을 구할 수 있겠느냐며 절망했다. 정우는 잠시 침묵했다. 이제 진실을 밝힐 때가 온 것 같았다. 정우는 지수에게 내일 집에 오라고 민석이랑 하은이도 함께 데려오라고 했다. 지수가 왜냐고 묻자 정우는 할 얘기가 있다고 답했다. 다음날 오후 지수 가족이 정훈의 집에 왔다. 평소 오기 싫어하던 민석도 절박한 상황이라 따라왔다. 정훈은 거실에 가족들을 앉히고 서재에서 두꺼운 파일들을 가져왔다. 지수가 이게 뭐냐고 묻자 정훈은 너희가 알아야 할 것들이라고 답했다. 정훈은 첫 번째 파일을 열었다.
미래교육그룹 설립 및 경영 현황이라는 제목이었다. 지수가 아빠, 이게 뭐냐고 하자 정우는 내가 운영하는 회사라고 답했다. 민석과 지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민석이 미래교육이 아버님 회사냐고 확인하자 정우는 30년 전에 작은 학원 하나로 시작해서 지금은 전국 30개 지점을 가진 기업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정우는 차분히 설명했다. 교장 퇴직 후 어떻게 사업을 시작했는지, 어떻게 성장시켜왔는지 상세히 말했다. 민석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파일을 들여다보며 그럼 그 회장님이 아버님이었다고 확인했다. 정훈이 그렇다고 답하자 민석이 그런데 왜 지금까지 말씀을 안 하셨냐고 물었다. 정훈은 두 번째 파일을 열었다. 투자 현황 및 수익 분석이었다. 지수가 여기 민석 성형외과도 있다며 놀랐다. 민석은 자신의 병원 이름을 발견하고 충격받았다. 30억 투자라고 적힌 것을 보며 이게 아버님이 해주신 거였냐고 물었다. 정우는 익명으로 했다고, 네가 실력으로 성공했다고 생각하길 바랐다고 설명했다. 지수는 아직도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빠가 왜 이렇게 검소하게 살았는지, 왜 우리한테 말 안 했는지 물었다. 정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돈 때문에 가족 관계가 변하는 걸 보고 싶지 않았다고, 그리고 너희가 내 돈이 아닌 내 사람됨을 사랑해주길 바랐다고 했다. 민석은 머리를 감싸쥐었다. 자신이 그동안 장인을 어떻게 대했는지 깨달았다. 아버님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했다. 정훈이 뭐가 죄송하냐고 묻자 민석은 그동안 정말 죄송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돌잔치에서의 일, 평소 무시했던 태도들이 모두 떠올랐다. 정우는 세 번째 파일을 열었다. 이번에는 긴급 자금 지원 계획서였다. 정훈이 병원 위기 해결 방안을 준비해뒀다고 하자 민석이 정말이냐고 물었다. 정우는 20억 지원하고 추가로 경영 컨설팅도 해주겠다고 했다. 단 조건이 있다고 했다. 민석이 무슨 조건이냐고 묻자 정우는 진지하게 말했다. 앞으로는 숨기지 않을 거라고,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말이다. 민석이 당연하다고 하자 정우는 그리고 하은이를 더 자주 보고 싶다고 했다. 민석은 물론이라고 답했다. 정우는 마지막 파일을 열었다. 가족 신탁 설립 계획서였다. 지수가 이게 뭐냐고 묻자 정우는 미래교육의 지분 일부를 하은이 이름으로 신탁 설립하려고 한다고, 우리 손녀 미래를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지수는 눈물을 글썽였다. 아빠 정말 미안하다며 그동안 아빠를 부끄러워했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정우는 딸을 안아주며 괜찮다고, 이해한다고, 하지만 앞으로는 서로 숨기지 말자고 했다. 민석도 정훈에게 깊게 절했다. 아버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라고 했다. 정훈은 고맙긴 뭘 가족인데 라고 답했다. 하은이가 정훈에게 뛰어왔다.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달려오는 손녀를 안으며 정훈은 미소 지었다. 이제야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찾은 것 같았다. 한 달 후 민석의 병원은 위기를 극복했다. 정훈의 자금 지원과 경영 컨설팅 덕분이었다. 더 중요한 것은 가족 관계가 완전히 달라진 것이었다. 지수는 이제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했다. 민석도 장인을 진심으로 존경했다. 하은이는 할아버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정우는 여전히 노원구 아파트에서 검소하게 살았다. 하지만 이제는 비밀이 없었다. 가족들이 자신의 진면목을 알고 사랑해 주었기 때문이다. 어느 일요일 오후 정훈의 집에서 가족 모임이 열렸다. 지수가 직접 음식을 해오고 민석은 와인을 가져왔다. 하은이는 할아버지 품에서 행복해했다. 지수가 아빠 이제 새 집으로 이사 가시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다. 정우는 여기가 좋다고, 30년 넘게 산 집이라고 답했다. 지수가 그래도라고 하자 정우는 검소함이 자신의 신념이라고,
돈이 많다고 사치스럽게 살 필요는 없다고 했다. 민석이 그 신념 때문에 미래 교육이 성공한 거라고 말하자 정우는 그럴 거라고 답했다. 정우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만족스러워했다. 이제야 진정한 행복을 찾은 것 같았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가족들이 돌아간 후 정우는 일기를 썼다. 오늘로써 모든 비밀이 끝났다고. 가족들이 진짜 나를 알게 되었고 나도 그들의 진심을 확인했다고 썼다. 하은이가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달려올 때 그 순간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적었다. 돈도 중요하지만 가족의 사랑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고. 이제 당당하게 할아버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썼다. 정우는 일기장을 덮고 창밖 야경을 바라보았다. 노원구의 소박한 야경이었지만 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진실을 바탕으로 한 가족의 사랑을 되찾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정우는 내일을 기대했다. 손녀와 함께 공원에서 산책할 내일을, 아들. 같은 사위와 함께 병원을 돌아볼 내일을, 딸과 함께 도란도란 이야기할 내일을 말이다. 더 이상 숨길 것도 부끄러워할 것도 없었다. 평생을 교육에 바친 교육자이면서 동시에 성공한 사업가인 자신을 당당히 드러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었다.